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어제 뉴스 브리핑 제가 했었죠. 제목이 달러 투자 괜찮을까요? 라는 거였는데 정작 이 달러 투자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요. 어제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늦게 뉴스를 좀 정리해 두었던 것을 방송을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하지 못하고 서둘러 마쳤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이제 또 달러 투자 괜찮을까요? 라는 주제로 방송했던 뉴스 브리핑이기 때문에 달러 투자에 대해서 몇 가지 마무리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연이어 방송을 합니다. 제목은 이제 달러 투자의 본질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달러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달러 투자가 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한계는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자, 달러 투자의 본질 함께 나누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제가 이 달러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달러도 이렇게 투자 상품이거든요. 이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뭐 항상 되돌아보면 특정한 투자 상품의 쏠림 현상 그닥 결과적으로 보면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강달러 하면서 달러 예금이라든지 달러 투자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아지고 있는데 자칫 또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달러 투자의 본질을 제대로 조금 이렇게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달러 투자의 본질. 트럼프는 강달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달러는 세계통화의 기축통화라고 하죠. 이게 미국이 달러를 좌지우지하니까 발행을 하는 국가니까 이 미국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강달러와 약달러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 방향성에 있어서.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트럼프죠. 트럼프가 참 부지런한 친구인데 정력적이고 이 트럼프 또한 욕심이 대단하죠. 물론 모든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많은 이렇게 업적을 내기를 원하죠. 그 가운데 경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 신경을 씁니다. 자, 이 강달러냐 약달러냐 이 달러 문제는 결국 미국 경제의 문제거든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트럼프의 탐욕은 이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는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미국 경제에 쌍둥이 적자를 개선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쌍둥이 적자가 뭐냐 하면 재정 수지 또한 무역 수지죠. 미국의 재정 수지는 우리나라처럼 세금을 걷고 또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도 세금을 걷어서 또 미국 국가 경제를 위해서 지출을 하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가 제조업 부활 또 미국 경제의 부활 이것을 기치로 내걸면서 이 제조업이 제조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크게 대폭 감세를 했죠. 세금을 깎아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이 덜 들어오죠. 세금 수입이. 그런데 뭐 인프라에 대한 투자 등등 해서 또 지출은 많아졌죠. 그러니까 재정 수지 적자가 더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트럼프는 자신의 정부에 들어서서 재정 수지가 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재정 수지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 재정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결국은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서 또 감세한 만큼의 세금이 들어와야겠죠. 또 반대로 지출을 줄일 수도 있는데 또 뭐 지출은 조금 어떤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조금 줄인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입이 늘어나야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제조업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이 되면 고용이 확대됩니다.
고용이 확대되면 당연히 소득도 증가하죠. 소득이 증가하면 지갑이 두툼해지면 소비를 많이 하겠죠. 소비를 많이 하는 그 과정에서 또 소득이 증가되는 그 과정에서 세수가 증가하겠죠. 어쨌든 그 결과 또 물가도 인상이 됩니다. 물가가 인상이 되면 금리가 인상이 돼야겠죠. 인플레이션 억제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가 좋아지니까 계속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금리는 뭡니까? 곧 그 돈의 가치인 거죠. 금리라는 것이.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돈 화폐 가치, 환율이 상승한다. 즉 이러다 보니까 강달러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달러 가치 상승. 근데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즉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돼서 경제가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환율이 상승되고 강달러. 이것은 아주 자연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이 자연적인 흐름을 트럼프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바로 무역 수지 개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탐욕인데요. 자, 반대로 이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 정책을 갈 수 있다면, 약달러를 더 유지할 수 있다면 당연히 미국 제조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가 되죠. 수출 경쟁력이 좋아집니다.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하게 되니까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겠죠. 자,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된다는 것은 곧 이것이 재정 수지 개선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재정 수지와 무역 수지를 동시에 개선해야 하는데, 적자를 개선해야 하는데, 이 제조 부활을 통해서 또 내수, 즉 재정 수지를 개선하는데, 세수입을 개선하는데 조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 강달러는 또 싫다 이거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현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달러 투자를 한번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트럼프는 강달러를 원치 않는다. 제가 이 달러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달러도 이렇게 투자 상품이거든요. 이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뭐 항상 되돌아보면 특정한 투자 상품의 쏠림 현상, 그닥 결과적으로 보면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강달러 하면서 달러 예금이라든지 달러 투자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아지고 있는데, 자칫 또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달러 투자의 본질을 제대로 조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달러 투자의 본질, 트럼프는 강달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달러는 세계통의 기축통화라고 하죠. 이게 미국이 달러를 좌지우지하니까, 발행을 하는 국가니까 이 미국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강달러와 약달러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 방향성에 있어서.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트럼프죠. 트럼프가 참 부지런한 친구인데, 정력적이고. 이 트럼프 또한 욕심이 대단하죠. 물론 모든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많은 이렇게 업적을 내기를 원하죠. 그 가운데 경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 신경을 씁니다. 자, 이 강달러냐 약달러냐 이 달러 문제는 결국 미국 경제의 문제거든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트럼프의 탐욕은, 이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는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미국 경제에 쌍둥이 적자를 개선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쌍둥이 적자가 뭐냐 하면 재정 수지 또한 무역 수지죠. 미국의 재정 수지는 우리나라처럼 세금을 걷고 또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도 세금을 걷어서 또 미국 국가 경제를 위해서 지출을 하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가 제조업 부활, 또 미국 경제의 부활, 이것을 기치로 내걸면서 이 제조업이 제조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크게 대폭 감세를 했죠. 세금을 깎아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이 덜 들어오죠.
세금 수입이. 그런데 뭐 인프라에 대한 투자 등등 해서 또 지출은 많아졌죠. 그러니까 재정 수지 적자가 더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트럼프는 자신의 정부에 들어서서 재정 수지가 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재정 수지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 재정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결국은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서 또 감세한 만큼의 세금이 들어와야겠죠. 또 반대로 지출을 줄일 수도 있는데 또 뭐 지출은 조금 어떤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조금 줄인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입이 늘어나야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제조업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이 되면 고용이 확대됩니다. 고용이 확대되면 당연히 소득도 증가하죠. 소득이 증가하면 지갑이 두툼해지면 소비를 많이 하겠죠. 소비를 많이 하는 그 과정에서 또 소득이 증가되는 그 과정에서 세수가 증가하겠죠. 어쨌든 그 결과 또 물가도 인상이 됩니다. 물가가 인상이 되면 금리가 인상이 돼야겠죠. 인플레이션 억제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가 좋아지니까 계속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금리는 뭡니까? 곧 그 돈의 가치인 거죠. 금리라는 것이.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돈 화폐 가치, 환율이 상승한다. 즉 이러다 보니까 강달러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달러 가치 상승. 근데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즉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돼서 경제가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환율이 상승되고 강달러, 이것은 아주 자연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이 자연적인 흐름을 트럼프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바로 무역 수지 개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탐욕인데요. 자, 반대로 이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 정책을 갈 수 있다면, 약달러를 더 유지할 수 있다면 당연히 미국 제조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가 되죠. 수출 경쟁력이 좋아집니다.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하게 되니까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겠죠.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된다는 것은 곧 이것이 재정 수지 개선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재정 수지와 무역 수지를 동시에 개선해야 하는데, 적자를 개선해야 하는데, 이 제조업 부활을 통해서 또 내수, 즉 재정 수지를 개선하는데, 세수입을 개선하는데 조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 강달러는 또 싫다 이거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현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달러 투자를 한번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트럼프는 강달러를 원치 않는다. 바로 이게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독립되어 있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도 뭐 더 강력하게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뭐 구속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이 미국 연준의 모든 정책들이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경제를 살펴본다는 것은 대내적 또는 대외적인 경제를 다 포함해서 살펴보면서 어떤 때로는 정치적인 판단을 스스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올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한국 증권시장, 한국 투자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시장을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요소가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시들해졌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최근 연준 정책 성명서에서 연방준비 제도 정책 성명서에서 2% 물가 목표가 대칭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2% 물가 목표가 대칭적이라고 했는데 이런 표현이 인플레이션이 2% 위로 오르더라도 금리 인상을 과속화할 필요가 없다는 연준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 대칭적 지금까지 올해 금리를 물가 인상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몇 번 올렸다라는 거죠. 자, 물가 인상이 결과적으로 가파르지 않았는데 금리만 몇 번 올렸어.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설령 물가 목표에 도달하더라도 2% 물가 목표를 상회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대칭적이라고 하는 거죠. 저 앞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물가 인상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몇 번 올렸으니까. 자, 하반기에는 금리가 실제 2% 목표를 초과하더라도 금리를 올리는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안 올릴 수도 있다. 이것을 곧 우리가 대칭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물가 인상, 금리를 안 올리면 어떤 현상이 있죠? 바로 달러 강세를 조금 약화시킵니다. 즉, 달러 강세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금리가 안 오르면. 자, 이것을 정말 연준이 독립적인 기관인데 트럼프가 강달러를 원하지 않는, 당분간은 더 강달러를 원하지 않는, 미국이 장사를 더 해먹을 수 있을 때까지, 더 많이 해먹을 수 있을 때까지 강달러를 원치 않는 트럼프의 어중과 정말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미국 달러 투자에 대한 두 번째 포인트는 환율은 지극히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A와 B, 즉 예를 들면 미국과 한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달러와 한국의 원화, 이 환율을 보자고요. 환율을 보면 미국 자체 경제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강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강달러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런저런 압력을 넣어서 한국의 원화를 절상이라고 하죠. 즉 원화 가치를 높여버리면 적어도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는 달러 강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제가 방송했던 트럼프 플라자의 골자입니다. 즉 상대국 통화를 절상시키는 방법. 상대국 통화를 절상시켜서 달러 가치를 오히려 상대적으로 떨어뜨리는 방법. 이것이 트럼프 플라자의 골자라는 거죠. 한국과 중국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물론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규모가 크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한국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한국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남북이 한반도 지정학적인 평화 모드로 인해 가지고 한반도의 한국에 대한 지정학적 위기가 크게 감소됐죠.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거의 사라졌다는 거죠. 반대로 남북이 이 통일이 본격화되면, 이 통일 분위기가 본격화되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나라는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물론 통일 비용 등등 우리가 치루어야 될, 준비해야 될 대가도 많습니다. 우리도 걱정되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또 특히 주식 투자, 이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대감으로 출발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말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이 경제 기대감은 굉장히 엄청나게 큰 기대감인 거죠.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큰 기대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 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곧 한국의 원화 가치가 절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적어도 원달러 환율에서는 강달러가 기대만큼 이렇게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은 이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시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위안화 절상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무역 전쟁을 서로 타협, 합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위안화 이 환율 문제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이 무역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는 위안화 절상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강달러를 오히려 상대적으로 위축시키는, 즉 강달러를 이게 좀 방해하는, 떨어뜨리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강달러를 원치 않기 때문에요. 당분간 더. 그런데 이 환율은 상대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 이제 계속 보도가 나오는 이른바 신흥국들, 그죠? 신흥국들은 그쪽은 강달러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가 2000개 신흥국 긴축 발작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 신흥국들은 첫째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자, 이때 신흥국이라 하는 것은 요즘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러시아, 브라질 이런 쪽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보도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그 나라의 펀더멘탈, 그죠? 기초 체력이 좋지 않은 거죠. 지금 현재 좋지 않으니까 굉장히 경제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부채가 증가하고 물가도 이상하게 올라가고 금리도 높습니다. 그죠?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이상현상이죠. 이상현상. 자, 이런 나라들에서는 당연히 그 나라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강달러가 되겠죠. 강달러가 되고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본이 투자자들이 이탈을 합니다. 이 자본 유출이 되니까 또한 달러가 더 필요해집니다. 달러 의존도가 상승하죠. 그러니까 또 오히려 계속 강달러가 되는 이게 악순환이 초래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시아 전체의 문제를 볼 것이냐, 개별 국가의 문제를 볼 것이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베트남 펀드가 많이 떨어졌죠. 베트남 펀드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이제 아시아 주식형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 주식형 펀드도 많이 떨어졌는데 베트남 펀드보다는 적게 떨어졌죠. 왜냐하면 베트남 펀드는 베트남 그 한 나라에 투자하는 펀드지만 아시아 주식형 펀드는 아시아 베트남을 포함해서 중국 등등에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별 국가의 문제, 개별 국가의 리스크보다는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은 상대적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 아르헨티나 또 이런 최근에 터키 이런 등등의 나라에서 강달러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즉 원달러 쪽에서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이제 환율은 상대적이다라는 건데 관련되는 이제 기사를 하나 살펴보면요. 가져와 보면 신흥국 화폐 지수 한 달 새 4%나 뚝. 그러다 보니까 주식 펀드 자금 대거 순유출 타이틀이 이래요. 주식 펀드 순유출 규모가 16개월 만에 최대치다. 이런 기사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해 보면 펀드도 많이 빠졌고 이런 순유출 규모는 2016년 12월 이래 최대 규모다. 그만큼 많이 신흥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이런 것들이 과연 장기화될까? 장기화하기보다는 곧 잦아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웃 나라의 큰 리스크는 예를 들면 아시아권에서 큰 경제적인 리스크가 나면 한국에도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같이 놀라는 거죠. 같이 놀라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나라의 경제적인 체력 기준으로 다시 다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가는데 이제 대체로 이제 시장 분석가들이 이러한 아시아의 이제 신흥국들의 이런 위기들이 장기화하기보다 곧 잦아들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험들이 많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러한 이제 긴축 발작, 미국이 긴축하겠다고 2013년에 연준에서 선언하면서 이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많은 외국 투자금들이 해소되면서 재정적인 리스크가 커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경험들 또 우리나라 같으면
20년 전에 IMF 또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물론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 같이 겪었지만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특히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이 탄탄하다. 왜? 구조조정을 했으니까. 또한 경상수지가 양호하다는 점이 있고요.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신흥국 경제 기초, 시장 약세에 따른 가치 평가 개선, 2분기 선진국 성장률 반등으로 지난 한 달간 급격한 신흥 시장 조정은 어쨌든 이제 JP 모건은 선진국의 성장률이 반등되고 신흥국들의 경제 기초 시장이 조금 약세에 따른 가치 평가 개선, 너무 좀 오바되게 투자가 됐다는 것이 조금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신흥 시장의 지금 이제 하락은 장기간 약세장이 시작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라는 점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회복될 거다. 나라별로 그 각 나라의 경제적 펀더멘탈 기초 체력에 따라서 다시 재조정, 다시 회복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쌀 때 매수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도 보면 우리 이제 글로벌 투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알다시피 베트남은 많이 빠졌죠. 베트남 울고 일본, 유럽은 웃고, 이런 이제 타이틀 기사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보면 뭐 이제 신흥국 펀드는 비상이 걸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주요 해외 펀드 수익률 동향을 보면 유럽이나 일본은 한 달치 괜찮았어요. 그죠? 한 달치 괜찮았는데 중국 마이너스 1.6, 신흥 아시아 마이너스 2.28, 러시아는 마이너스 8, 베트남 같은 경우는 12.58, 그죠? 약 한 13% 이제 크게 빠졌죠.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이제 유럽이나 일본은 이게 지난 1분기 전체를 토탈 보면 마이너스거든요. 나빴습니다. 나빴는데 지난 한 달 보면 이렇게 이제 플러스로 돌아가 있고, 그 사이에 베트남, 중국, 러시아, 브라질, 중남 이쪽은 또 대폭 빠져 있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나쁜 것이 아니라 크게 올랐던 쪽이 다시 올랐던 만큼, 오버했던 만큼 다시 이제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이런 것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이제 베트남 펀드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증권 시장 자체가 엄청 하락을 했죠. 그래서 베트남 지수는 한 달 만에, 베트남 증권 주식 시장은 한 달 만에 11% 이상 폭락했는데, 그 가운데 에너지 업종은 무려 30%가 넘는 하락률, 또 부동산과 금융도 각각 10% 이상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이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트남 펀드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당연히 이 베트남 주식시장에서 조금 전에 이제 에너지, 부동산, 금융 중도 크게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PER, 주가 이렇게 순이익과 주가의 가격을 비교한 이 PER 같은 경우, 퍼 같은 경우가 베트남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수준, 그 퍼보다도 무려 2배 가까이 크게 이제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이 다시 조정받는다. 그것이 곧 이제 폭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과연 그러면 베트남 시장은 어떨까? 베트남 시장은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기 이 기사는 이렇게 이제 체크해 두었네요. 보면 브라질 중장기적으로는 베트남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해야 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또 반면에 높은 밸류에이션, 수급 불균형, 이런 것들이 지금 베트남 증권 시장에 영향을 단기적으로 크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베트남 펀드에 일시금으로 거치식 투자를 했던 분들은 어때야 할까요? 지금 낙폭이 많이 크다면
또 여유 돈이 있다면 만약에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추가 매수를 해서 또 이제 평균 단가를 떨어뜨릴 수도 있겠고 반대로 이제 계속 적립식으로 해 나가시는 분들은 저는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베테랑 펀드에 적립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해 나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베테랑 자체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은 뭐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적립식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 나가고 또 거치식 일시납을 했던 분들은 이양 지금 많이 떨어졌죠. 다 떨어졌고 지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오히려 조금 이제 추가 매수, 추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평균 단가를 좀 이렇게 떨어뜨리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일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자, 일본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또 앞두고 있고 본격적인 투자를 앞두고 등등 해서 이제 아무래도 올림픽을 하니까 전반적인 경제 분위기는 좋아지죠.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래서 이제 일본 증시가 2014년부터 조정 없이 너무 많이 상승했다가 크게 떨어졌는데 최근에 잠시 조정하다가 이제는 다시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올림픽과 또 맞물려서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결국은 이제 분산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뭐 유럽과 일본 다르죠. 또 중국도 다릅니다. 그 각 나라의 경제적인 형편 또 경제적인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브라질도 다르고 베트남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미국도 있겠고 또 뭐 선진국 전체, 선진국의 인덱스처럼 선진국 평균에 투자하는 이런 펀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분산 투자해 나갔다면 만약 지금 베트남의 몰빵하고 베트남이 좋다고 해서 몰빵했던 이런 투자자들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하죠. 여러 포트폴리오 중에 베트남 펀드가 실제로 지금 최근에 죽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분산 투자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닥 전체 투자금에서 영향이 훨씬 적죠. 베트남에 몰빵한 사람들보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 순환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만약에 다시 회복된다고 하면 다른 쪽이 나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다 따라갈 때는요 빠져야 돼요. 그때는 수익을 실현하고 조금 지켜봐야 할 때다. 이것은 주식은 항상 어떻습니까? 계속 오르지 않죠. 내렸다가 오릅니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르면서 떨어집니다. 오르면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못 파는 거예요. 또 오를까 싶어서 본전을 회복할까 싶어서 그러다가 어느덧 반토막이 되어 있으니까 두려워서 그때 반토막으로 청산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분산이 너무 중요하다. 앞으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정말 베트남 과거에 우리가 이제 중국 한 10여 년 전에 중국에 묻지마 투자해서 쓰라린 경험들이 있는데 이번에 베트남이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분산 투자가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경험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달러 투자로 돌아와서 달러 투자의 본질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달러 방향성. 이 달러 방향성, 즉 각 강달러냐 약달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달러 투자의 본질 첫 번째입니다. 당연히 강달러죠. 당연히 강달러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환은 상대국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상대국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원달러 환율은 그닥 강달러가 아닐 수가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반대로 지금 뭐 아까 이제 살펴보았던 아르헨티나나 또 뭐 터키나 뭐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강달러죠. 예, 강달러인데 상대국에 따라 다르다. 전반적으로는 강달러 기류 분위기는 맞지만 한국은 다를 수도 있다. 원달러 확률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고 이해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달러 투자의 본질은 결국 우리가 달러 투자를 왜 합니까? 결국 달러 투자를 하는 것은 돈 벌어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달러 투자의 한계가, 만약 한계는 우리가 기대하는 이 달러 투자를 통해서 기대하는 수익의 한계가 어디까지이냐, 어디점이냐는 거죠. 즉, 이 달러 투자가 아니라 정말 이 달러 투자를 통해서 돈 벌어보자라고 하는 거라면 이 기대 수익의 비교 우위, 즉 다른 투자 자산을 통한 이익이 달러 투자를 통한 이익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같이 위험한 겁니다. 환차손이 날 수도 있는 거죠. 달러 투자 역시도.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달러 투자를 통해서 기대하는 환차익과 주식형 투자자산, 이 주식형 투자자산은 꼭 뭐 국내 주식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주식형 투자를 포함해서 글로벌한 분산 투자, 주식에 예를 들면 뭐 미국 주식형 펀드, 또 선진국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죠. 어느 쪽이 기대 이익이 더 높을까라는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후자의 한 표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강달러 문제에 있어서 한국 원 달러 환율은 그닥 기대하는 만큼 가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 뭐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달러 투자를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은 오히려 주식형 투자 자산에 투자해서 벌 수 있는 돈보다 적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뭐 달러가 강달러 이런 뉴스를 보고 달러 투자하면 괜찮겠는데, 이것을 좀 세분화시켜서 글로벌한 전반적인 강달러의 방향성의 문제와 한국의 원달러 환율의 문제는 다를 수 있다. 이제 뭐 포인트 하나. 두 번째 포인트는 과연 내가 달러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건데 다른 투자 자산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 수익과는 기대 이익과는 기대하는 수익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라는 두 가지 점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달러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하면 달러 투자 역시도 전체 투자 자산에서 일부 분산해서 가져가시라 하고 싶다면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뭐 조금 보충적인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어제 하지 못했던 이 달러 투자에 관련된 보충 수업입니다. 진행을 했습니다. 자, 돈 파는 가게 매일매일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 다하고 있고요. 궁금한 내용,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에서 돈 파는 가게 검색하시면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나오는데, 플러스 친구 맺고 1대1 채팅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 최선을 다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